전체적인 시장 상황, 시황부터 그 시황에 포함되어 있는 뭐 종목군들까지 뭐 그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부터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자 공략주 기준에 삼성전자, 현대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LG노텍, 그리고 이제 실리콘투. LG노텍은 오래간만에 이제 어쨌든 급등은 아니더라도 폭등은 아니더라도 애플 쪽의 흐름이 긍정적이어서 그렇게 놓고 봅니다. 일단은 그 4분기 기준에 3,000포인트 돌파 근거 뭐 해놨는데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놨어요. 최근 들어서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형성이 됐는데, 글쎄요, 오늘 기준에서, 그러니까 최근 기준에서 골드만삭스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놨지만은 실질 이제 그 수급은 굉장히 불편한 수급이었거든요. 골드만삭스 위주로 공격적인 매도. 근데 그게 좀 일단락돼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자, 빠르게 넘깁니다. 빠르게 넘기는데 이 글로벌 증시의 그 차트거든요. 이 부분을 뭐 HTS상에서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상에서 놓고 보시면은 일단 글로벌 증시의 흐름 뭐 9월 말일 날 중국 상해 지수가 8% 폭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증시는 급등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증시의 영향은 없어요.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도 중국 증시의 영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뭐 아주 먼 옛날로 따지면 2003년도 글로벌 증시의 랠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 줬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경제 동향이나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정책 부분을 뭐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더라도 또 부정적인 내용을 잘 해석해서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야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증시를 놓고 보면서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2003년 3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2003년 4월 512포인트 국내 증시 기준에 512포인트 바닥을 찍고 그리고 2000포인트까지 2007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11월이 고점이 됐어요. 11월이.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2007년도 10월이 고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조금 이따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003년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512에서 이렇게 2020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 잘 보면은 특히 이제 2004년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17번의 금리 인상, 17번의 2006년 6월까지 기준에 17번의 금리 인상 그 사이에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고점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1800 수준, 뭐 1600이든 뭐 1800이든 요 수준에서부터 1000이 이탈됐습니다. 1000포인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예요. 거의. 정확히 따지면 한 40% 빠진 건가요? 1800, 50%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계좌가 2억 계좌를 넘겼다. 부의 재분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다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물량을. 그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이제
분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묻지마 투자가 나온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900에서부터 이제 뭐 6천까지 간 거니까 불과 1년, 2년 사이에 1년, 2년 사이에 6배가 올라온 겁니다. 6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다 중국 업체, 페트로차이나부터 해서 중국의 뭐 공사은행부터 해서.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정점을 찍고 무너져 내린 거는 IPO를 단행을 하죠. 그리고 증자, 그리고 보호예수가 이제 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는 그 당시 기준에 외부인 지분의 한도가 5%였나 뭐 그럴 거예요. 굉장히 낮았어요. 대신에 이제 이 홍콩 H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업체들을 매매를 해라. 본토의 비이성적인 뭐 외국 자본의 투기 자금의 흐름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흘러갔던 그 위치에선 전혀 못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에서 오히려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 무너질 때 우리나라가 이제 2000포인트 넘긴 상태에서 1000포인트가 이탈되고 900포인트까지 내려왔나 그렇죠. 그러니까 50% 60% 빠지는 사이에 이들은 뭐 그 충격이 조금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자체가 6,000에서부터 1,700 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이 고점을 다 넘겼어요. 싹 다 넘겼습니다. 요때 그 2009년 3월 달에 미국의 상하 의원을 다 통과하고 나온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또 버냉키 그 당시 의장이 표출해낸 헬기에서 이제 돈을 뿌리겠다는 유동성 공급, 그 부분이 이제 2009년 3월에 통과되면서 그 슈팅 범위가 이 앞전 고점들을 다 넘기는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됐어요. 그때 언제 넘기냐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2011년도에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고점을 다 넘기고 있을 때 중국은 전혀 못 가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인 추이 추세의 흐름이 나올 때 뜬금없이 2014년도에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이때랑 비슷한 슈팅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슈팅.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IMF 잘 아시죠? IMF에서 권고 조치를 내립니다. 왜 내리냐면은 야, 이 중국 이 녀석들아, 니들에 대한 자본들이 선진 시장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투자나 뭐 이런 해외 펀드가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이 원체 강하니까 미국 쪽 많이 있지만은 뭐 이 당시 기준에 2004년도 5년도 이 당시 기준에 그 베트남 투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자금이 들어가서 끌어올려준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IMF가 권고 조치를 내립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을 계속 끌고 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추정하는 외국계 자금들이 결국은 시장 많이 오르네요 하면서 이제 저 거품인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붙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따라붙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결국 해외 자금 들어간 부분은 이들은 들어올린 목적이 들어올리고 이제 뭐 IPO를 통해서든 증자를 통해서든 보호예수 해제를 통해서든 차익 실현을 하고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이제 인민들에게 공산당이 갖고 있는 지분을 뭐 넘겨준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어도 해외 자금은 과열의 흐름에 자율적인 투자니까 막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런 후유증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비이성적으로 땡기지 말고 멈춰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이때 하루에 올라온 게 이날 하루에 8% 강세를 띈 것처럼 거꾸로 5에서 8% 수준의 하락이 일주일에 2, 3회,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또 건너뛰고 이제 3달의 기준에 어마어마하게 나죠. 요 기준에. 이 흐름이. 이게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브렉시트는 영국의 브렉시트는 2016년이었고 2015년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될 때까지 이제 뭐 꾸준하게 이슈로 불거지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왔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러한 중국의 슈팅과 또 폭락 요 기준점에 중국의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준의 위안화를 시장 자율로 좀 일부 열어놓는 기준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약세를 띈다. 아닌데 계속 강세로 압박을 해서 강세로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역시나 지축통화 기준 설정하면서 IMF 쪽에서 이제 SDR에 포함시켜 둔다. 중국의 위안화를 그 조건으로 이제 시장 자율로 좀 맞추던 시점, 그 변동률이 좀 있었고요. 잘 아시는 메리스 사태가 이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란과의 핵협상, 미국, 이란, 소련, 러시아와 중국, 소련이라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서 7개 국가의 기준. 그 다음에 중국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사스 이후에 메리스가 좀 터져 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브렉시트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그렉시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렉시트까지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2000포인트 때 다 넘기고 어떻게 됩니까? 3300. 그러니까 중간에 21년도에도 넘겼고 21년도가 아니라 11년도에도 넘겼고 그리고 2020년 1월 기준에서도 또 한번 넘겼죠. 그리고 요 랠리 기준에서도 넘겼단 말이에요. 유독 중국 그리고 홍콩만 연동성이 없던 거죠. 지금도 연동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특징적인 것만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사실상 다우지수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S&P의 500 지수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남해진 일 같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로그 차트로 놓고 보면 더더욱 오른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2월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홍콩 상하이 지수하고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중국이나 홍콩 항생 지수를 볼 내용은 아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전혀 항생 지수거든요. 항생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력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 반환되기 전에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의 일부 연동된 부분이 있어요. 2003년부터 해서 중국과는 다르죠. 정상적인 상승,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살짝 조정. 이때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슈팅. 그리고 이제 중국 반환된 이후의 흐름부터는 특히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전혀 따로 놀고 있어요. 전혀 따로 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고점도 결국은 뭐 넘겨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 개 도시로 이제 축소돼 버린. 그러니까 예전에 항생 홍콩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말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는 9월 말일 날 분기말 월말 분기말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너무 좀 낙폭이 있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 참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태의 기준에 항생 지수라든가 그리고 상하이 지수라든가 특히 이제 상하이 지수가 되겠죠. 상하이 지수 기준 하루에 8%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9월 24일부터 바닥에서 24% 시장 지수가 24% 올라올 동안 우리나라가 연동된 적이 있나요? 글로벌 증시가 연동된 적이 있어요? 이런 각도의 상승률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략을 좀 깔끔하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장중에 10시 반에 중국 증시 봅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장중에 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 혹은 폭등을 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안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 방송을 하는 쪽 채널은 보지도 마세요. 뭐 어차피 데일리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변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그것이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무슨 어떤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석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쓸데없는 것에 기준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제 부양책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어차피 중국도 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뭐 최소한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 정도만. 그럼 아시아 증시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 당연하고 두 번째 기준은 미국 선물. 아니 미국 선물을 먼저 봐야죠. 아니야. 미국의 시간의 선물은 어쩔 수 없이 아시아의 변동성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체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선물이 자체적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가 크게 있어야 되고 그 이슈가 미국 선물을 1% 전후의 변동성으로 설정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줘야 돼요. 근데 1% 전후의 그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 드물어요. 지금 0.02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0.13 뭐 이렇게 보합권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선물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현재 지금 시간 기준에 이제 새벽에 이제 본장에서 또 그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호주 정도. 호주가 동시간대 오픈이 되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를 놓고 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그다음에 프랑스 까크 보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내 증시만 왜 못 가니? 라고 했을 때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는 차트를 로그 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융사 관계자분을 월요일날 만났었는데 로그 차트를 모르시더라고. 필드에서 뭐 뛰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죠. 로그 차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객장에서 고객 담당을 했고 어떻게 지금도 뭐 간헐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조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기술적 분석은 아예 할 줄 모르더라고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종목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목 해석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분석해 놓은 내용에 대한 해석. 근데 기본적 분석에 대한 해석은 뭐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얘가 거짓말쟁인지 아닌지는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근데 전혀 역시나 좀 안타깝지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윤정도 무방을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월등히 더 뛰어난 분들이 되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로그 차트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그냥 일반 차트 조금 전에 보신 건 일반 차트예요. 다우지수의 뭐 랠리의 차트. 근데 로그 차트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올라왔니? 퍼센테이지로 형성되어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던 거는 다우지수가 얘가 10,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5,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얼마 올라온 거? 5,000포인트 올라온 거죠. 여기가 5,000포인트, 여기가 5,000포인트. 그럼 똑같이 5,000포인트씩 올라왔다고 치면 그러면 요 기준이 10,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여기 5,000포인트하고 여기 5,000포인트하고 다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기 5,000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100%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0포인트는 50%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엔비디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비관적인 비관론자들은 지금의 비관론자가 아니라 작년부터도 비관론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런 각도에서의 상승률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니까. 근데 퍼센테이지라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우지수도 이때 랠리하고
요 꼬리 달린 부분까지 해서 이때 랠리, 특히 이제 요 앞전 고점을 넘긴 기준에서의 랠리,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은 사실 상승률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 랠리입니다. 이때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 당시가 언제냐면 2015년 12월인데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 지표가.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 저 용돈 줄 때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가 87, 88, 89 뭐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용돈 주실 때마다 야 인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아니 무슨 87, 88, 89면 우리나라가 수출 2자릿수 성장하고 난리가 나 있을 텐데 뭔 경기가 어려워. 근데 항상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이야기하던 내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또 요즘 젊은 것들은 쯔쯔쯔.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들 기준 맞추시면 안 돼요. 그 기준을 맞추시면 안 돼요. 눈높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 기준에 2015년 이후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때까지의 랠리의 기준, 굉장한, 이게 만약에 이제 100% 상승이라고 한다면 비이성적으로 밀려 내려와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올라온 요 상승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점 넘긴 상승률. 그 유동성 랠리는 사실은 제한적인 범위였죠. 이거는 과매도였으니까 돌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로 따지면 안 돼요. 이때 그 유동성 랠리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유동성 랠리라는 편안한 단어를 쓰지만, 저 당시 기준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세계적인 흐름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했거든요, 사실은. 식당에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체감 온도가 이제 일반 서민층에서도 굉장히 크게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또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업황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영향으로 굉장히 좋아진 업황도 있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값이 굉장히 크게 튀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지표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졌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급격히 유동성을 확장시켜주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금리를 2018년도에 3%까지 올렸거든요. 앞전에 3.25였는데 3%는 중립적인 범위 금리잖아요. 거기까지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금리를 살짝 내렸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금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일시적인, 뭐 코로나19가 지금 이만큼까지 엄청나게 길어졌을지는 몰랐을 때니까, 과거의 사스나 메리스 경험상으로 놓고 볼 때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뿌려놓은 유동성에 대한 기준, 그 유동성의 기준으로 지표 자체도 굉장히 크게 개선된 거예요. 여기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크게 개선돼 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시금 이제 금리를 눌러놓은 거군요. 중간선거 때 기준에서도 그렇고 2020년 대선을 앞서서도 그렇고 금리를 눌러놨던 부분을 제로금리까지 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시적인 충격은 나왔는데 펀더멘탈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다 보니 유동성에 의해서 급격히 돌려진 거예요. 아주 땡큐한, 이건 완전히 공짜로 먹는, 농담이 아니라 윤정부가 악을 쓰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됩니다 라고 악 쓰고, 그 이후에 추가 랠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악을 썼던 기준이었죠. 주변에서는요,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써요. 누가? 방송 나오는 것들이, 윤정부 후배들이. 아이 뭐 나한테 20만 원뿐이 안 줬는데 뭔 돈을 뿌렸다고 헛소리야. 20만 원 갖고 시장이 어떻게. 야 이 또라이 같은 녀석아, 네가 그러고 방송 나가냐? 니도 모르면 그럼 찌그러져 있든가. 야 인마 애만 엔투도 안 봐? 그게 뭔지 알고 봐 걔가. 지 20만 원뿐이 안 줬는데 무슨 시장에 어떻게 랠리가 나오냐. 왜? 이때 개박살 나고 나서 박살 나고 나서 이 정도 돼서 이제 곡소리에 도저히 지도 못 견디니까 다 손절하고 엉엉엉 울던 시점에 돌려지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이 해놓고도 방송은 나가고 있으니, 방송에서 살아남는 애들의 가장 기본적인 90% 이상이 누구예요? 뭐예요?
장중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 야간 방송에 윤정도처럼 유료 활동하려고 나오는 애들은 뻔뻔하니까 살아남는 거야. 뻔뻔하니까. 지들이 여기서 괜찮다고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밀리니까 여기서 순줄 때렸다가 순줄 때렸는데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이걸 좋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막 악을 쓰고 욕했다가 탈출에 위치입니다 했다가 더 오르니까 지들은 밖에서는 인버스를 때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는 얼굴 싹 바꾸고 헛소리 또 하고. 결론은 유동성 랠리였다. 유동성 랠리.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조정받고 이번 랠리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돼요? AI라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테슬라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는 시가총액 규모의 순위에도 못 들어오고 테슬라는 202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제 우위를 조금 잡고 21년도에 들어섰죠. 근데 20년도부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적인 분위기 속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이때 뜬금없이 전기차를 노출을 시키면서 테슬라의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고점을 찍고요. 테슬라는 70% 밀렸어요. 엔비디아는 68% 밀렸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는 저 고점을 다 넘기고 상상을 초월하게 시가총액 10에도 못 들어오던 친구가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라왔었던 3조 달러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는 테슬라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테슬라는 지금 여기 있다고. 테슬라는 요 고점에서부터 70% 밀리고 돌리고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앞에 고점도 못 넘기는 힘도 없는 애를 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테슬라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7개 종목입니다. 1위가 MS, 2위가 죄송합니다. 1위가 애플, 2위가 MS, 3위가 엔비디아, 4위, 5위가 지금 이제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왔다 갔다 해요. 알파벳이 그만큼 좀 밀린 거예요. 메타가 7위, 그 다음 TSMC가 9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7개 업체가 AI 기반이에요. 그 7개 업체 AI 기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불과 2, 3년 전에. 그때 애플이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서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지금 얘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고. 얘네들이 벌써 2조 달러로 올라온 거고. 그리고 얘네가 3조 달러를 넘긴 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산업 자체가 완전히 전부 AI 클라우드 사업이든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메타 플랫폼 마찬가지고 그리고 TSMC가 글로벌 시장 25위 정도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는 위치였는데 9위까지 올라오면서 대만의 시가총액 자체가 우리나라를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기반의 설정 위치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약간 빠져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시황 부분은 어차피 글로벌 시장이 이처럼의 사상 최대치의 랠리를 구가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빨간색의 선으로 잡아드리면 이거는 다우지수입니다. 21년도 고점 우리나라로 따지면 3,300포인트 넘기고 30% 가까이 더 들어 올려진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독일 초록 색깔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닥스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지금도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대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검은 색깔 기준의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33,000포인트에서 41,000포인트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지금 4,000포인트를 넘기고 있는 게 니케이 지수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증시 부양책을 낼 정도의 흐름도 아니고. 왜? 시장은 저점 대비 상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답답한 거는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치인데 우리가 못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격이 발생된 거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때 이격 발생된 거 그리고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22년 12월 달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글로벌 시장이 다 저점을 찍습니다. 22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21년부터 해서 22년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원래는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2020년도에 올려야 될 금리를 못 올렸죠. 21년도 뭐 이렇게 해서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올려야 될 금리를 22년도에 이제 급격히 올리면서의 흐름이 된 건데 오히려 이제 그 금리 인상 뭐 금리 나중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 게 이제 2003년 7월입니다. 9월 이후에 시장의 랠리는 더 월등한 그런 상태가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격이 다시 발생된 게 이때 이후에 이격이 발생된 게 언제요? 22년도 저점 찍고 돌릴 때 계속 이격이 발생돼 있고 이것을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왜 못 따라갈까? 왜 못 따라가지? 우리도 3,300을 넘길 수 있을까? 지금 3,000 넘기는 것도 윤정두가 조금 전에 4분기에 3,000 넘기면 되놨더니 우리 케빈 선생님 맨날 하시는 말씀 맨날 3,000 간다며 언제 가요? 맨날 간다며 오늘도 못 갔네 내일도 못 갔네 이번 달은 갈 수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못 가더라도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근데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가야만 된다라는 내용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가야만 되는 내용. 가능성 부분은 이렇게 이격이 오래 발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격이 발생돼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 냉지를 랠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지금 주말에도 뭐가 불거져 있습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당연히 들여다봐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 뭐 들여다보시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이 뭐 헤즈볼라인가요? 공격하고 그럼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정신 나간 것들 방송 야간에 나와가지고 주식 전문가인지 이 녀석들이 무슨 군사 전문가인지 척척 박사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척척 박사야. 진짜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도 짜증나시는 거. 가장 단순하게 딱 놓고 보시면 돼요. 전쟁은 전 인류의 기준에 절대 발생되면 안 되는 나쁜 뭐라 그래야 돼?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느냐? 그렇게 전 인류에게 악영향을 주는 또 나쁜 그 전쟁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른다고 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성 부분이 위라는 거야. 다 글로벌 증시가 위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못 간다. 야, 이 큰일 났다. 방산주가 가겠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중동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꽂아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기준이 이스라엘인데 웃기지도 않는 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증시가 열려요. 일요일도 증시가 열려요. 일요일도.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9월 또 분기말 거래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증시가 어떻게 됐나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증시를 보실지 모른다라는 그 약점을 이 녀석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악용하는 것뿐이 더 됐냐고. 악용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용을 해서 거짓말하는 애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고 그리고 지들도 모르는 애들은 더 나쁜 애들이야. 이스라엘이 TA35입니다. TA35. 그 이스라엘이 눌러보시면은 일요일 날 기준에 강세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냥 뭐 유엔에 참여하면서도 헛소리 막 집어던질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 있었잖아요. 총 공격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근데 이 흐름 보시면은 일자별로의 흐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종가선 차트인데 캔들로 바꿔볼까요? 캔들 어딨니 너? 이렇게. 일봉이 일봉. 이스라엘의 일봉. 이스라엘 위에 써 있잖아. 얘네가 밀렸어? 얘네는 일요일 날도 거래가 돼요. 대신에 월요일 날 휴장인가 그래요. 일요일 날 오히려 거래를 합니다. 일요일 날 강세로 끝났어요. 2% 강세인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도 영향을 안 받는 자국의 문제를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 정신 나간 소리지.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께 작년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0월 달에. KBS 방송 머니올라 나가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찾아서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공개 방송하면 실시간 방송한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료 방송 이제 이렇게 맨 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방송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좀 올려놨고, 그리고 실제 교육 방송 이제 회원 전용이고, 요 KBS 전략 보시면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전쟁이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우리가 잘라서 올려놓은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작년 10월에 2차 전지 다 팔아라. 죽을 수 있다. 다 팔아라.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기준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환율, 유가, 전부 다. 반도체 업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전부 다. 2차 전지 투자 조언 다 팔아라. 결론은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내가 혼자서 힘들다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이제 이 교육에 대한 팝업창도 좀 올려놓으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큼 유동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더 봐야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끝나는 주식 필수 강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들여다 보시면은 뭘 사야 해, 언제 사야 해, 언제 팔아야 해, 윤정도 대표 실전 특강 4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이 진행돼 있으니 조금 이따 맨 끝에 지금 교육 끝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교육 신청들 좀 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은 10월 둘째 주에 교육을 할게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뚝딱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나를 따르라로 가야지, 이다운 연구원, 자격증 있는 이제 이다운 연구원 알아서 꾸려서 하세요. 이러면은 제가 답답할 것 같아. 자,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미친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원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1도 없다. 1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앞부분 다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중국의 경제 동향은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뭘 놓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 증시에서 놓고 보는 부분은 당연히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 이제 우리나라 장중의 기준에서는 일본 놓고 보고 2순위가 미국 선물. 바뀐 게 아니에요. 미국 선물 보고 일본 보는 게 아니라 일본 보고 미국 선물 보는 겁니다. 영향력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미국의 선물의 변동성을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호주 정도 보는 거. 그리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중국 증시 8% 급등. 두 번째 기준은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 이스라엘조차도 강한 추이 추세의 흐름인데 개뿔이나 무슨 그들보다도 약하게 흘러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발 헤즈볼라 전쟁 영향 이런 부분을 논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특히 이제 유가가 왜 큰 변동이 없나요라고 했을 때 유가의 에너지 비중에서의 관여도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긴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유가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또 2010년 이후 그 흐름을 놓고 볼 때 에너지 집약도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유가가 미친 영향력이 일단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에이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남미 쪽의 에너지원의 공급 부분이 과거보다는 증가해 있기 때문에 에이펙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그 에이펙의 영향력의 축소에 따른 그들이 장악하는 패권, 원유 패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 힘이 약해졌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돼요. 옛날처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야 이 녀석들아 하면 우리 누님하고 제가 그냥 어휴 깜짝이야 이러던 시점하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해봐야 먹히지도 않아. 그럴 때는 야 이 녀석들을 잘 안 하죠. 오히려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뭐 좀 놀아줘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쪽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가 아직 뭐 이란이 적극성을 두고 뛰어들거나 뭐 이런 개념도 아닌데 그들의 영향으로 상품 가격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난해 그들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시장은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이 10월 말에 불거진 건데 10월 중순 이후 불거진 건데 오히려 시장은 랠리예요. 지금까지도 랠리고 그때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은 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22년 3월 달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의 지상전 투입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의 지상전 투입 시점이에요. 22년 3월입니다. 근데 종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유럽 증시가 받은 영향도 없어요. 유럽 자체도. 그때 뭐 러시아가 뭐 핵을 쏘니 뭐 러시아가 뭐 유럽 쪽에 천연가스 공급을 확 다 빼버리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고요. 러시아, 이게 종가 선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유럽 쪽이 22년 3월 달에 엄청난 변동률이 나왔어요. 한 달 만에 10%씩. 보실까요? 모든 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 22년도 3월 달 기준에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눈에 잘 안 띄시죠? 이러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추이 추세로 무너진 거, 이건 뭐 추이 추세로 무너진 거의 기준. 미국 자체에서 이제 금리를 급격히 올리던 그 시점에서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이 조정되는 관점이고, 실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렇게 무너졌던 부분은 꼬리 달고 싹 돌린 거죠. 에이 뭐 그다음 깨지지 않았냐? 아니 전쟁 단계 뭐 4개월 후에 깨집니까?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한 영향이고,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전 똑같습니다.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요 기준에 3월달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이 유럽에 잠깐 있었던 거지.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 걸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걸프전인가 이라크전인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그때 군대를 굉장히 늦게 왔는데 군대 가서 휴가를 나가고 싶어서 진짜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 사단장 표창까지 받았어.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휴가가 보류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글로벌 증시에 미친 영향력이 부정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다가 미국 애들이 뭔데 지들이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 수장을 한다? 그거는 인류 역사상 그럼 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현대사회에서. 그래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만큼. 어쨌든 그 당시 기준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 뭐죠? 아이고 갑자기 또 저도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럴 때 흐름에 글로벌 시장의 큰 이슈에 어떤 문제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리는 게 최근 내에 며칠 전에 이제 야간에 이스라엘 문제 발발되고 나서
야간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한 11시, 10시쯤이었나? 9시쯤이었나? 10시쯤이었나? 근데 이제 그때 기준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뭐 전면전하고 난리 났단 말이야. 지금 공격 수위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게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날 또 이제 불거진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을 말씀드린 게 지금 그래서 미국 선물 봐보세요. 전 보지도 않았지만 아마 그로 인한 충격 1도 없을걸요. 약밥 내지는 강밥일걸요. 약밥 정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쟁 얘기 두 번 다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이나 미국 또 유럽 또 일본처럼 또 대만처럼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또 심지어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문제 터지고 나서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얘기 붙들고 여기서 얘기할 시간 없겠죠. 중국 얘기 붙들고 얘기할 시간 없겠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내일장 공략주 딱 잡아내서 9월 말일처럼 전체 시장 어렵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아싸가오리 차익 실현 못했지만은 이수 스페셜 케미칼의 10% 폭등 아싸가오리 실리콘2의 슈팅 아싸가오리 해야 될 판에 쓸데없는 거를 왜 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야 뭐더라? 걱정이 없어야 걱정이 없어지는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정론자는 끝까지 부정론자야. 모두 다 부정적이야. 윤종처럼 긍정론자는 모두 다 긍정이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고 요 QR 코드가 위에 막혔구나. 자, 요 QR 코드 있죠? 요 QR 코드. 요 QR 코드. 요 QR 코드 여러분들이 찍으셔서 자료 신청하세요. 동영상 자료하고 그 다음에 뭐 종목 검색기 자료하고 찍으셔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받으시고 QR코드 안 가리고 다 나오죠. 눈이 잘 안 보여줘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중국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세 번째 기준은 9월 30일 기준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을 했느냐?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항상 제 방송을 들으시면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정정불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십니다. 정정불안.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요런 날의 조정은 요거는 이제 시스템 에러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12% 붕괴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요 날 같은 경우도 5%의 붕괴가 나왔어요. 5%의 붕괴. 근데 5%의 붕괴가 나왔는데 뭐 이때부터 들 빠지지 않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5%의 급격한 조정이 글로벌 시장 멀쩡한데 얘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뭡니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또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정책이,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시장은 흔들린다. 근데 그것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정상 자리로 되돌려진다. 그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 해석 부분.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일본 기준에 이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으면 이때일 거예요. 언제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이때 기억일 겁니다. 이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에 시장의 지수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오죠. 엄청난 횡보를 하다가 이때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일 때예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갔거든요. 니케이가. 근데 슝 하고 날아갑니다. 이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연도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하는데 뭐 게으른 윤정도도 혼나야 되죠. 떼치 한번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참조하시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이제 총선을 하게 됐을 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전 사망한 아베 전 총리, 아베 총리,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도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 나오네요. 나무 위키에 나오는 부분들 한번 볼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이 정정불안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후 2020년 9월까지 했고 내각 총리 대신 2020년 그 사망이 언제예요? 출생 2022년 7월 8일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2020년 1차 사임 당시와 같은 이후의 지병 문제, 그리고 20년, 21년 그때가 그 이전이 되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까지 다 보여드리고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기준에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요거 갖고 이제 시간을 너무 끌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이제 그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못 움직이다가 한번 더 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래서 잠시만요. 못 움직이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슈팅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그 슈팅 범위를 프랑스도 보여드리고 일본 보여드리고 프랑스 보여드리고 그다음 미국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중간 선거였나? 98대 27년 11월로 한번 봅시다. 아이고 괜히 또 꺼버렸네. 한번 더 봐야 되는데 27년 11월 네, 17년 11월 요때 맞겠네요. 이때 맞으려나? 11월 이때 10월 11월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찾아서 꺼내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는데 이제 총선에서 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이제 뭐 역대적으로 세 번째인가요? 세 번 했나요? 그렇게 해서 가장 오래 총리를 역임한 뭐 그런 인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총선 기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하고는 다르게 움직임을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가다가 17년이 맞을 것 같아요. 요 10월 그리고 11월 넘어가는 요 시점, 요 부분에 뭐 취임한 게 이제 11월 기준이 되니까 10월에 아마 뭐 선고가 됐던 것 같고 요 슈팅 범위 있죠. 요 슈팅 범위가 17년도 기준에 글로벌 증시 움직일 때 못 움직이다가 한 번에 이렇게 슈팅으로 나온 흐름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이 아니라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 그 내용인 거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월봉 기준에서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뭐 8월 달에는 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이 있었으니까 8월 초에 충격받고 밀려 떨어져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9월에 이제 충격받고의 흐름인데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 쪽의 그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연동된 부분이 있죠. 8월, 9월. 그리고 일본은 회복이고 우리는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이고, 그 다음에 유로스탁 5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 위치에서 이 정도 자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일보다 약했던 이유는 프랑스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프랑스의 선거.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극우파가 집권할 수 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요. 마이너스 6%. 이게 8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6월 달로 따지면 다우지수의 6월 기준 뭐 큰 조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의 6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슈팅이 나오고 있었고, S&P 500 지수의 6월 달도 이런 슈팅이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 같은 경우 6월은 어떻게 됐나요? 쉬어갔나요? 잠시 쉬어가고. 일본 6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6월도 뭐 변동성이 이 정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슈팅이잖아요. 독일도 이제 잠시 뭐 주춤거리는 정도. 프랑스의 6월은
어떻게 됩니까? 집권, 극우가 집권을 잡는다는 우려감 때문에 저렇게. 근데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투표가 잘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되면서 8월 그리고 9월 우리나라의 9월 충격이나 일본 니케이의 9월 충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9월 충격이 8월 충격과 9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게 9월이에요. 요게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이제 중국 거 끝났고 이스라엘발 또 예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까지 연동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한 내용 끝났고 세 번째 기준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에 대한 내용 중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아베 총리 사망하기 전에 선거일 때 기준 아마도 17년도 11월에 이제 취임을 하는 거니까 10월 달에 선거일 때 압승을 하게 되면서의 슈팅, 정책적인 안정화, 그리고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극우가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면서의 급락 6%대 6월 달에 전혀 글로벌 시장에 변동이 없을 때 혼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일자별로 볼 때 어제 기준의 5%의 하락이 그런 내용인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석들이 일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방 안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고 싫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다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개인적으로 알면 이 방송을 왜 봐. 트럼프 대통령 다 아시냐고.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알고라도 그 어떤 인물인지 모르잖아. 대선 나오기 전에 또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선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루머도 있고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돼.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자수성가한 인물로 뭐 젊은 날에 뭐 어떤 문제도 있었고 사회 지도교층 인사로서 이제 비도덕적인 그래 봐야 이제 민감한 내용들 하여간에 뭐 여러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근데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미국 국민의 절반이 세계 1위 국민이라고 하는 미국 국민의 절반이 바보는 아니잖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미국 국민의 절반이 바보입니까?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2016년 11월 9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월 8일 날 당선. 그날이 윤정두 양력 생일이에요. 701109. 그렇게 해서 주식투시경 도서 출판회를 한 날입니다. 여의도에 그 유아증권 6층에 회사가 있을 때 총 516평이란 말이에요. 이쪽 260평을 그쪽에다 공간을 내서 그러니까 260평 우리가 사무실 쓰고 있고 260평에서 도서 출판회를 했는데 원래는 초청 인원이 와 이거 300분 넘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굉장한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8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다 돌려졌거든요. 80포인트.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참석 인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막 전화 무지하게 오고 긴급 회의 한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막 그런 날짜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처럼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불확실성이나 정정 불안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없었죠. 이번에 기준은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경남 마산이시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가 87년 6.29 선언이 있을 때인데, 응? 노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6.29 선언하면서 뭐 하여간에 민주화 부분 조금씩 맞당겨지던 그런 시절일 텐데, 어머니 전라도 영암, 아버지 경상도 마산, 또 그 데모가 많은 시절에 담임 선생님께서는 충청도 공주, 또 저는 군대를 또 강원도 화천으로 최전방으로 갔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을 좀 어릴 때 한 5년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상이 조금씩 이제 좀 트이게 된 건데, 이회창 전 후보가 2번 다 낙선을 하게 되셨을 때, 그때 저도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회창 후보를 그냥 막 욕하고 다녔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주변에는 진보만 있더라고. 제 주변에는. 아버지 쪽은 좀 떨어져 사셨거든, 아버지 친척분들은. 그게 다 이제 진보 위주로 있었는데, 또 시대가 또 그랬고, 젊은 층. 근데 이회창 전 후보 2번째 낙선했을 때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낙선 때인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녀석 윤정두가 그냥 주는 거 없이 저분을 막 욕하고 다녔는데, 결과를 보니 거의 박빙이었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바보들이어서 선거운동에 속아가지고 저분을 찍었나? 결국은 내가 바본 거야. 어? 그래서 선거철 되면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욕먹은 분들이 많아요. 분당 살 텐데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집어넣고 뭐 나 누군데 찍어주세요.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 돈 준다고 그러면 찍어요. 병장 월급 올리면 찍는다고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심야 시간까지, 오늘도 보통 새벽 5시에 자요. 요즘에 시장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저는 그래도 자신감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들 하시니까. 그러면 새벽까지 5시까지도 보고 자고, 좀 일찍 자면은 2, 3시에 자는데. 그렇게 해서 2, 3시쯤 자는 과정에 미국장 보고 종목 전략 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이래 넘겨오고 저래 넘겨오고 막 이렇게 넘겨져 와요. 그러면은 막 내용을 보다 보면 막 욕을 해. 저도 이런 나쁜 것들 뭐 이러면서 정치적인 뭐 알고리즘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보면, 야 진짜 쓰레기네, 이게 나라야 막 이래. 그러면은 저는 진보 쪽이 많이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다가 바로 제가 막 스스로가 너무 과열되면 딱 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TV조선을 봅니다. 그러면 좀 희석이 돼요. TV조선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구나라고. 물론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충족을 해서 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놓고 보실 때, 특히 이제 뭐 대선 관련주네, 뭐 미국이 어쩌네, 트럼프가 어쩌네, 여러분들이 주식쟁이야, 무슨 뭐 선거쟁이야, 무슨 뭐, 거기다 미국 대선 후보까지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배우시란 말이에요. 민감하니까 배우시는 기준이 윤정두의 일반 뭐 꼬맹이들의 알량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윤정두의 38년 노하우의 시각에서는 결론은 중립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험치가 조금 작으니 제 경험치를 그러면 가져다 쓰시겠다, 참조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미국 쪽에 지금 중립 범위로 보시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론을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뭐 민주당이 당선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빠른 신고가의 흐름을 내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중도 쪽이잖아요. 그런데 금리 쪽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이제 그 정책 기준에 대한 표명,
이런 건데 그거는 중도파 지금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분위기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계속 표출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공교롭게도 미국이 약달러 기조로 이제 전환해야겠다라고 표방한 이후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겠다 하는 기점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엔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엔화 강세 기준으로,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 기준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준이 형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도 자본시장에 꽂힌 주식시장을 무너뜨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의 기준에 저는 뭐 일반인들께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저 나쁜 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금투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력은 극히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없어요. 응?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무슨 뭐 공매도 금지를 하거나 그런 정책을 펴서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킨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바이오 업체들 때려 까거나 금양 같은 그런 쓰레기 애들 때려 까거나 그런 금양 앞잡이를 내서 선행매매해서 돈 받아먹은 그런 애들, 박순여이 같은 애들,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친한 선대인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아주 그냥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에 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도 뭐 정치적인 내용은 어떨런지 저는 이제 제 주제에 판단할 능력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부분은 조금만 더 정책에 대한 확실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해요. 어느 당이든 서로가 뭐 이거 깊어지면 괜히 문제되겠다. 괜히 정치 얘기로 가니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의 부분은 정정불안이다라는 내용 기준에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의 이격이 발생되어 있는 내용은 딱 하나뿐이 없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들 옆에서 누군가 떠들어대면 이렇게 이격이 발생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정정불안일 때 비교를 두 개를 해드렸고 아베 전 총리의 기준과 이번 총리 취임 이후의 첫 거래일의 흐름 그리고 프랑스의 극우가 집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의 기준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8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9일 당선 확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변동성 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장됐지만 결국은 2018년까지의 랠리 기준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과 함께. 그래서 정치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그거만 우리나라가 해결되면은 저 이격은 줄이겠구나. 근데 그 해결되는 부분이 그냥 막연히 뭐 여야가 합의 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좀 이제 지금보다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 4분기에 3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슈팅 한번 나오고 멈춰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의 그런 흐름까지 변동성이 확장될 때 삼성전자 뭐 좀 아쉽더라도 2, 3%, 3, 4%, 4%의 슈팅이 나오면서의 지수 등락률이 당일 기준에 2%대 나왔단 말이에요. 금방 나옵니다. 금방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부터 해서 전략 부분은 굉장히 길게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전략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자 공략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체 그 분량이 길게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방송 끝나고 기존의 영상을 전략을 올려드릴 거예요. 간단하게만 그래도 중요한 건 드려볼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현대차 부분인데 여기도 뭐 간단하게 묶어서 좀 놓고 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 LG노텍, 실리콘2. LG노텍을 거의 매일 넣다가 이제 좀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은 이유가 애플발 영향 부분 때문이에요. 10월이죠. 그리고 애플의 이제 AI 기능에 대해서 다시 이제
오픈되는 시점에 이슈 범위들, 그리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애플의 신고가 임박, 그 기준에 전 거래일에 일단 애플이 어떻게 됩니까? 슈팅이 제대로 나와준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시황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뭐 그냥 오른다 내린다 뭐 어디 뭐 강원랜드 오셔가지고 박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 내린다 이런 개념의 그런 기준도 아니고, 일단 어찌됐든 긍정적인 글로벌 시장에 연동되는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그것을 누가 이끌어 가겠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IT 쪽, 또 특히 최근에 굉장히 못 움직인 애플 관련 주들, 그쪽이 이끌어주겠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실적이 주당 11센트에서 68센트로 6배 올라왔는데, 주가 부분은 200%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올라온 거를 윤정도 매수했네. 진짜 나쁜 윤정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송화면 이게 4개짜리가 없네. 예? 방송화면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그때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로그 차트를 한번 빠르게 보시면 엔비디아의 기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에 엔비디아를 요 기준에서 방송 화면이 있어요. 방송 화면이 이렇게 해서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뜨고, 요때 이제 저점이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10분의 1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그 당시 기준의 저가가 400불이 깨졌어요. 400불이. 근데 윤정두가 저런 위치에서 450불까지 내려와 있을 때 기준에, 요때 이제 기준에서 종가 기준에 430불 정도 했는데, 저때 기준에 50%를 더 들어 올리는 650불까지를 목표 주가로 드렸어요. 최고점이 500불이었거든요. 근데 650불까지. 그러한 부분은 이제 이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를 감안을 해서 드린 거고, 요 갭이 메꿔지지 않으면 추세 강화는 지속된다. 그리고 이제 이 갭이 메꿔져도 추세 강화가 더딜 뿐이고, 요 절반이 훼손돼야 된다. 이게 이제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요 자락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락 장악형이 맞습니다. 하락 장악 확인형까지 맞고, 그럼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빠르게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옳고, 어디서요? 정확히 따지면 캔들의 패턴으로 기준 잡으시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난 정리를 못했어요. 무조건 여기서 돌릴 때 정리. 사는 건 언제 사느냐? 손절을 하더라도 얘가 꼬리 달고 올라왔을 때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얘 절반을 돌릴 때 여기서 매수입니다. 다시 손절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손절이 된 거지. 만약 매매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추세 매매로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야, 유지. 왜? 저 갭을 메꾸지 않는 한 추세 강화는 지속이 된다. 갭에 대한 슈팅 범위의 강화는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려진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돌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의 이제 흐름이 되는데, 돌려질 때 흐름 봅시다. 요게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리면은 엔비디아가 23년 그 10월에 마지막 저점을 찍을 때, 이게 10월이거든요. 마지막 저점을 찍을 때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KBS 이제 머니올라 방송 나갈 때 이제 그 내용을 설정해 드렸는데, 방송 녹화 날이 그 알파벳이 얼마? 시가총액 3위인, 미국 시장 시가총액 3위인 알파벳이 하루에 9% 빠지고 마감을 해요. 개파락 9%에 10%까지 밀렸다가 9%대로 끝납니다. 내용은 뭐냐면 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향후 전망치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전분기에 26% 성장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GPU를 사용하면서 진행한 신규 사업에 실적이 나와줬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26% 이상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적 발표 딱 나온 걸 보니까 22%인가 뿐이 성장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하겠다.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성 확대로 알파벳이 9% 개파락 나오고 10%로 끝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GPU 클라우드 사업 부분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한테는 호재지. 안 그래요? AI 산업자치한테는 호재란 말이야. 두 번째는요. 시가총액 3위 알파벳의 흐름이었고 시가총액 2위 MS사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역시나 긍정적이고 가이던스 향후 전망도 좋았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의 상승 기준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응?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2위 MS사는요. 갭상승 3%에 4% 찍고 3%로 끝났어요. 그러니 윤정두가 이것을 시장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 힘겹겠지만 위에서 차익 실현 못하신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캔들 교육 다 받으시고 캔들 교육 지금 한번 알려드려요. 지금 전화하시면 돼요. 지금 전화하시면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안 받으시면 이제 뭐 저기 쪽으로 전화를 하고 지금 전화하면은 그 캔들 기초교육 같이 진행하는 이다운 아나운서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문자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 캔들 교육부터 제대로 받을래요. 기초부터 제대로 교육 받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그래서 전화번호가 죄송한데 잠시만요. 찾아봐야 돼. 요 전체 이제 뭐 메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부터 받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만 원에 교육받고 뭐 응? 잠시만요. 일단은 이 전화번호 활용하시고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건 교육이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왜냐면 지금 핸드폰 보니까 이래저래 또 그 뭐 카톡이나 이런 연락이 많이 와서 그걸 읽다 보면은 방송에 집중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과적인 부분은 이렇게 돌려놨었죠. 근데 이 돌려놓을 때 기준도 갭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갭이 발생된다는 건 뭐냐면 힘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이게 언제냐면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이때가 4월 달에 누가 메타 플랫폼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메타 플랫폼의 전망치도 좋았어요. 가이던스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근데 메타 플랫폼이 이날 16% 17% 빠졌을 거예요. 실적 발표한 날. 왜 빠졌냐면 메타 플랫폼도 1사분기에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겠다. AI 사업에 집중하겠다. 올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타 플랫폼이 시가총액 이제 7위에서 8위 왔다 갔다 할 그 시점인데 붕괴가 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연동돼서 계속 눌려져 있던 흐름이었거든요. 갭도 메꿔지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져 있을 때 월봉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두 가지의 편입의 기준이 있죠. 갭에 대한 부분을 살려낼 때 요 라인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의 매수.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흐름이 슈팅 범위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때 이제 밀려 내려온 게
750불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목표 주가를 50% 이상으로 1100불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그 이제 방송 화면들이 다 있어요. 이때 당시 방송 화면들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140불 찍자마자 당일부터 밀린 거예요. 140불 찍은 날 고점 대비 7% 밀리고 끝났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어떤 게요? 새로운 이제 고점 부분들의 조정 부분이. 그래서 요 흐름은 음봉이 이렇게 한번, 또 음봉이 이렇게 한번, 음봉이 이렇게 한번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갭을 메꿨던 거고, 8월의 그 흐름 그리고 9월의 흐름까지. 근데 결론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월에 두들겨 맞고 9월에 두들겨 맞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해서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얘는요, 다 돌려놨죠. 응? 다 돌려놓고 300불을 300불이 아니라 그 3조 달러를 재차 넘기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 요 위치의 요 흐름은요, 당연히 우리가 추이 추세로 놓고 볼 때에는 갭을 메꿀 정도의 큰 음봉이 발생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갭을 다 돌려놨다의 기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슈팅 범위가 형성된다의 기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흐름이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이렇게 자체적인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또 글로벌 업황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 음봉으로 3번 밀려 떨어져서 메꿨는데 그게 자체적인 악재 요인이 되죠. 하나는 갤럭시 노트 7, 하나는 최순실 씨 사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다 메꿨단 말이에요. 요 갭을. 근데 결론은 요 부분을 다시 들어 올렸다. 다시 들어 올렸다.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고점이라고 인식되던 부분, 2013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때 형성돼 있던 그러한 고점이라고 느꼈던 그러한 위치에서 차익 실현의 요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갭을 메꾸고 내려오고 추세가 꺾인 것처럼 형성이 됐는데, 그럼 떨어지는 칼날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꼬리를 달고 계속 돌려놓고 그 흐름을 강화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이게 뭡니까? 음봉이죠. 이 음봉을 절반을 돌리는 시점, 그럼 뭐가 돼요? 음봉의 절반을 돌린다, 망청이 되죠. 바닥 인식이 잡히는 과도한 조정 속에서 망청이 떴다, 절반 라인부터 다 매수인 거예요. 요 당시 기준에 3만원 이하 31,000원, 여기서는 마찬가지. 망치가 형성되는 32,000원. 그럼 요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1년 만에 57,000원, 거의 뭐 더블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더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의 흐름은 이게 지금 증시도 그렇고 무너질 장세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기서 다 음봉으로 누박질 쳐 있어야 돼요. 근데 밀려 내려올 때 그것을 무조건 돌릴 거야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 무너져 내려와 있을 때의 기준에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못하고 갖고 계시든가 신규 매수를 기준 잡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캔들 하나로만 놓고 보겠다 하면은 캔들 패턴. 왜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실적이 매우 뛰어난 상태구나. 언제 대비? 요때 대비. 요때 얼마였는데요? 요때 기준이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일봉으로 원래 놓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당겨서 멀리. 작년 5월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흐름이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방송 화면이 있습니다. 요때가 얼마냐면 8천억 달러. 요때가 얼마냐면 1조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 1조 달러. 그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실적이 예상치 대비 20% 이상 증가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 11센트. 주당 순이익이 11센트.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팅 나오잖아요. 요 슈팅까지 또 현재 기준에 여기까지 지금 3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주가는 200% 오른 거예요. 1조 달러 감안했을 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1센트라는 실적 발표 나오고 200% 정도 올라온 거예요. 11센트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근데 지금은 얼마? 68센트입니다. 그럼 몇 배? 6배 증가했죠. 그러면 6배 증가했는데 200% 상승률이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는 아니지만 과도한 등락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갖고 계신 분들 위주에서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제대로 알고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뭐 난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을 2015년 12월부터 한번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놓고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이 그림이었잖아요. 요게 로그 차트, 아까 배우신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시면요. 요걸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기준이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올릴 만큼의 경기 지표가 좋았을 때, 그 다음에 금리가 2018년 12월의 마지막 인상이에요. 계속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금리를 그 다음에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인하에 대한 불편함의 반영인데, 어찌됐건 금리 인상 시기, 지표가 좋아진 시기, 이때 이거는 상승 랠리의 기준이 실적입니다. 어떤 실적입니까? 고사양 CPU. 그땐 GPU라고 부르지 않았고 CPU라고 불렀고, 그 CPU의 수요 부분이 비트코인의 채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서 CPU가 많이 들어간다. 그에 따른 고사양 CPU를 쓰기 위해서 당연히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까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이 나온 거고. 증시가 고점을 못 뚫을 때 2018년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고가의 기준이 잡혀 있었다. 또 2020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넘깁니다. 결론적으로 이때의 상승률의 기준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코로나19죠. 코로나19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고점을 넘기기 시작하고 유동성 랠리가 나온 거. 유동성으로만 움직인 거. 유동성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앞전의 실적 랠리 대비 어때요?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이때는 21년 11월까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있었고요. 22년 1월 달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은요. 급격한 금리 인하인데 2020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21년도에 의회에 통과된 내용이 뭐냐면 2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뿌리겠다. 인프라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2조 달러를 뿌리죠.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 랠리였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 랠리. 실적에 대한 랠리,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긴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유동성에 대한 랠리. 코로나19, 그 다음에 대선 끝난 이후에 흐름. 그래서 상승률의 범위는 뭐 코로나19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하면은 요렇게. 실적 랠리보다 작죠. 그리고 요 고점을 넘기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똑같이 슈팅이 나왔던 테슬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빠지고 요렇게 반등 나오고 지금도 요자락에 있고 증시는 전부 이 고점을 넘겼고 엔비디아도 이 고점을 넘깁니다. 이 고점을 넘긴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요. 대략 지금 이제 그 환산지수를 하면은 주가를 하면은 40불에서 120불이니까 200% 올라온 거죠. 고점 대비 시장은요. 고점 대비 30-40%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이제 세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지수가 더 상향이 된 건데 요 바닥에서부터 놓고 따지면은 랠리가 굉장히 큰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따지면 그래도 CPU, 비트코인 채굴 당시의 기준에서의 CPU 판매량의 증가 그 정도 수준에도 살짝 못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앞전 고점을 넘긴 여기서부터의 슈팅 범위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되진 않아요. 보신 것처럼 실적이 6배 증가했는데 실적 증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화폐 가치 훼손, 뭐 인플레이션의 현상 이런 거로만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엔비디아의 경우는 그 전체를 따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까지 따져봤을 때 지금의 위치가 여기가 이게 5월 요 슈팅 하루에 29% 올라온 슈팅 저 슈팅 저자력이 1조를 딱 넘기는 흐름인데 저기서부터 200% 올라온 거예요. 200%.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와줄 때 기준에서 랠리, 코로나19 때 유동성의 랠리, 재차 사상 최대치 수준이 아닌 실적이 6배 증가했을 때 슈팅.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전체 기준의 흐름을 일단 AI 쪽, 기술주 쪽 요 흐름에서 설정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좀 1시간 반만 하고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앞으로 매일매일 야간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날에 다음 장이 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뺀다면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해드리다 보면 일단 어쨌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건 뭐 하루 이틀의 시황 전망이 아니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뭐 내일 장 열리고 또 4일날 다시 개장되기 전에 10월 3일날 야간에 방송에 재차 이제 이 방송을 또 올려놔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총 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시황의 부분에 제일 중요한 시황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많이 저평가돼 있다. 돌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돌릴 수 있다. 정책적인 그 불확실성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되는 흐름보다도 과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조정이 너무 과도한 조정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 너무 과도한 조정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발 슈팅, 삼성전자 하이닉스발 슈팅이 당연히 강도 있게 나와주는 게 맞고, 그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23% 수준에서 지금 18%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뭐 18%에서 다시 23%로 올라오려면 대략 한 20, 30%, 30% 정도 올라와야 돼요. 사실상. 그렇게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지수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앞전 고점 2,900 수준 넘어서서 3,00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쨌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셔서 뭐 자료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내일장 공략주 설정 범위를 놓고 보셔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방송을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